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N이 실시한 6일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 경기도지사에선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47.9%,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38.8%의 지지율을 얻어 김동연 후보가 우세했습니다. 서울시장에는 오세훈 현직 시장이 52.6%를 얻어 38.6%를 기록한 민주당 송영길 후보보다 앞섰습니다. 현재 산업개발이 지난 1월 외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시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와 관련해 8개 동 전체를 철거한 뒤 재시공하기로 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환영의 뜻을 표시했지만 보상 문제 등 협상 과정에서 여전히 적잖은 난관이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중수청 설치를 위한 사개특위를 조속히 열자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법안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무리한 입법이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드러냈고 교수들로 이루어진 시민단체는 법안 효력을 멈춰달라며 헌재를 찾았습니다. 북한이 오늘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50여세를 앞두고 또다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부 재원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발사주의 지시자라는 취지로 고발당한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권을 보장했던 1973년의 판결을 깨고 사실상 낙태를 금하는 판결문 초안이 유출돼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대법원 앞에는 격렬한 찬반 시위가 벌어지며 낙태권을 둘러싸고 미국 사회가 또다시 분열하고 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MBN이 매주 실시하는 여론조사. 오늘은 서울과 경기, 인천,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민심을 준비했습니다. 경기도에선 정치 신인이면서도 대선 후보였던 인물이, 서울에선 당대표를 역임한 인물이 후보로 나섰죠. 또 인천에선 전 시장 대 현 시장의 대결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기지사 가상 대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MB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일과 3일 이틀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기도지사 후보 지지도에서 김동연 후보 47.9%, 김은혜 후보 38.8%로 나타났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5.6%였습니다. 지난달 13일 MBN이 실시한 첫 조사에선 김은혜 43.2%, 김동연 41.4%였는데 결과가 뒤집힌 겁니다. 김동연 후보는 진보층에서 80.9%를 얻으며 지지세가 결집한 데다가 20대에서 40대 연령층에서 김은혜 후보와 상당히 큰 격차를 벌리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세 지역 중에서 견적론이 안정론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 경기도다. 그 점에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론 광역교통망 확충 23.5%, GTX 노선 연장 및 추가 신설 17%, 일기 신도시 재건축 및 리모델링 13.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랜 경험과 연륜, 또 진정성 가지고 있는 후보를 목말라 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서 저는 경기도민에게는 이제는 진정으로 경기도민의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사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다만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에 잘했다보다 잘못했다는 평가가 높게 나온 점과 국민투표 찬성 여론이 높게 나온 점 등은 향후 선거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송영길 민주당 후보에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장 가상 대결에서는 국민의힘 소속의 유정복 전 시장이 민주당 소속의 박남춘 현 시장을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기 서울시장 가상 대결에서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52.6%를 얻어 38.6%를 기록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월 초 양자 가상 대결에서 10%포인트 넘게 났던 차이는 이번 조사에서도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 시장은 모든 거주 지역에서 앞섰는데 특히 강남동권에서 강한 우세를 보였고 송 후보는 40대의 높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응답자의 32.1%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꼽았고 서민경제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전현직 시장의 맞대결로 관심을 끄는 인천시장 선거에 대한 여론조사도 진행했습니다. 전직 시장 출신의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46%를 얻어 39.5%를 기록한 박남춘 현 시장에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 후보는 50대 이상과 남성층의 높은 지지를 받았고 박 시장은 40대 이하와 여성층에서 우세를 보였습니다. 인천시가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문제 해결과 GTX 노선 추가 신설이 각각 20%와 14.7%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기억하시죠?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고에 책임을 지고 8개 동 전체를 전면 철거한 뒤 재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준공까지는 앞으로 70개월, 그러니까 5년 10개월이죠. 재시공 비용과 보상금을 합쳐서 3,700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배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넉 달 전 공사 중인 건물 외벽이 붕괴해 6명이 목숨을 잃은 광주광역시 화정 아이파크 사고.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서 8개 동 모두 철거하고 다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은 입주 예정자의 요구이신 화정동의 8개 동 모두를 철거하고 새로 아이파크를 짓겠습니다. 현산 측은 애초 붕괴한 200일 동만 재시공하고 나머지 7개 동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철거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장에서 보이콧 움직임이 지속되고 다른 동에서도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치에 못 미친다는 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전면 철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공정률 60%에 달했던 만큼 철거와 재시공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도심의 위치에 폭파 방식 철거가 불가능한 만큼 위에서부터 한 층씩 뜯어낼 경우 철거에만 45개월이 걸려 완공까지 앞으로 70개월이 소요될 것이란 계산입니다. 현대산업개발 측은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게 되면 모두 3,7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검찰의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이 입법 절차를 마쳤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갈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야 하니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논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중수청장 임명권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면서요. 중수청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게,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회에서 뽑게 하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주춧돌인 검수완박 법안부터 잘못됐다며 법안부터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백길종 기자입니다.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한 더불어민주당은 중대범죄수사청 논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합의안에 따른 사법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이 의결된 만큼 5일 이내에 위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목리를 멈추고 제출하기를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중수청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지가 중요하다며 법무부나 행안부 산하에 둘지 또는 제3의 독립기구를 둘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장 추천도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황운하 의원이 발의한 중수청법에 따르면 중수청장 추천위 구성은 법무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에 여야가 2명씩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에 유리한 쪽으로 조정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중수청을 국회 통제 아래에 두고 차기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시키려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중수청 한국형 FBI를 만들기 위한 특위인데요. 이미 주춧돌이 검수완박이라는 검찰청법 형소법 개정안이 이렇게 잘못 놓인 입장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중수청에 관해서는 사개특위 논의사항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지만 검수완박 2라운드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백길종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무리한 입법이라며 검수완박 법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교수단체는 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한 데 이어서 법안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검찰총장 자리가 비어서 지금 검찰총장은 대검 차장이 직무대리로 맡고 있죠. 이 차장도 사직의 글을 올렸습니다. 정태훈 기자입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청문회 답변 자료를 통해 법안의 무리한 입법 추진으로 범죄자들은 죄를 짓고도 처벌받지 않고 힘없는 국민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허점이 생겼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검찰의 보안 수사가 폐지된다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진다며 중요 범죄 대응 역량이 저하되고 권력 수사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전현직 교수 6천여 명으로 구성된 교수단체도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낸 데 이어 법안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제기했습니다. 사회 각계 전문가들, 법조계가 다 반대하는 그러한 실체적으로 위헌일 뿐만 아니라 내용적으로도 법안 발의부터 통과까지 불과 18일이 소요. 헌재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당장 이 조항들에 대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림.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차장은 검찰 내부망에 사직글을 올렸습니다. 박 차장은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 과정을 지켜보며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며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사직했던 김호수 검찰총장의 퇴임식은 검수완박 법안을 막지 못한 상황에서 퇴임식이 적절하냐는 내부 비판이 일면서 열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MBN 뉴스 정태용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 날 바로 그 시간이에요. 올해 14번째 무력 도발인데 이러다간 새 정부 대통령 취임식 날 또 미사일을 쏠지도 모르겠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강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낮 12시 3분쯤 북한이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고도 약 780km, 비행거리 약 470km로 최고 속도는 마하 11로 포착됐습니다. 올해 14번째 무력 도발로 군 당국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부 재원을 분석 중입니다. 지난 3월 발사에 실패했던 화성 17형 대신 안정성이 검증된 화성 15형의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만반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사일 발사를 비롯해 핵실험 등 북한이 추가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지속되는 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미사일과 핵무기를 이 기회에 최대한 실험하려 할 것이고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NSC를 열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억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강영호입니다. 인사청문회 도중에 발생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은 분명한 우리의 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안보 공백을 언급하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고 왜 병사 200만 원 월급 공약은 바로 지키지 않느냐고 또 공격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북한은 분명한 우리의 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는 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의 주적 또는 적, 위협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왔는데 이번 새로 발견되는 그 백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에 대해 안보 공백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습니다. 국방부를 이렇게 서둘러 이전하고 5곳으로 쪼개고 그리고 한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통합 관리하는 이런 프로세스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번거로움이나 혼란스러움은 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은 대비태세는 문제 없도록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제시한 병사 200만 원 월급 공약 후퇴는 여야 모두 질타했습니다. 병사들은 되게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하고 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이런 소리 들리지 않습니까? 장관 취임하시면 거기에 대한 유감과 이런 뜻은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가지고 일부 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이 후보자는 사드 배치를 재검토하고
9.19 군사 합의는 이행 여부를 살피겠다며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MBN 뉴스 김지영입니다. 오늘 있었던 정치권 뒷이야기 들어보는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전해드린 이종석 후보자를 포함해서 오늘 모두 3명의 청문회가 열렸죠. 네, 맞습니다. 먼저 조승환 해수부 장관 청문회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조승환 후보자는 자료 제출로 시작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병역 면제 사유 자료부터 자녀와 관련한 자료까지 오지 않았다는 항인데요. 결국 캠프에 지침이 있었냐는 질타까지 나왔습니다. 캠프에 지침이 있는지 당선자 지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안 내놓고 계시거든요. 저희 애들이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29, 30살이 전후된 MZ 세대 애들입니다. 자녀들의 동의를 받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 네, 자녀 관련한 자료와 관련해서 이렇게 해명을 하자 민주당에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질타가 나왔고 회의는 53분 만에 정회가 됐습니다. 반면에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노동부 산하 기관장으로 있을 때 불거진 의혹들이 지적됐습니다. 예. 고용노동부로부터 해임 건의를 받은 후보자가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을 받아요? 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내용 보면 청탁금지법 위반 성비 처리 지연. 예.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오는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5월 10일에 새 정부가 출범하지 않습니까? 그럼 새 내각이 제대로 갖춰져서 출범을 못하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대로 한동훈 후보자 청문회는 여야의 대치 끝에 취임식 전날인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할 건지 말 건지 분명하게 오늘 입장을 다시 정하십시오. 한동훈 인사청문회 하려고 그래요. 좀 제대로 좀 하려고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네, 여기서 이제 정의당은 한덕수, 원희룡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른바 한호철 그리고 김현숙 후보자 이렇게 6명을 국무위원 부적격 데스노트에 올렸죠. 결국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심사 경과 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됐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총리 없이 출범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인 김부겸 총리가 신임 장관들의 임명 제청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인지 김부겸 총리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제 잘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 제 후임자가 그분이 오실 때까지 조금 잘 이렇게 연결 일종의 역할을 하는 거는 제가 해줘야 되겠죠. 제가 막 또 눈치 없이 그냥 무한정 또 윤석열 새 정부에 앉아가지고 뭐 총리 해먹겠다 그러고 봉급 더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또. 예. 문재인 대통령 오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문 대통령 사진집을 냈더라고요. 지난번에는 문 대통령 사진만 쏙 빼놨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앞에 윤석열 당선인 관련한 말씀을 드리면요. 네. 오늘 청와대는 지난 5년을 정리한 국정백서 발간과 국정과제위원회들 이원사들과의 오찬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며 출범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낸 거죠. 네. 언론에 대해서는 국정이 공개되고 있지만 언론들이 취사 선택해서 보도하고 때로는 편향적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즉 퇴임 전에 기자회견을 취소했는데 불편한 심기를 오찬 자리에서 넌지시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반면에 북한은 83쪽짜리 남북관계 화보집을 말씀대로 발간을 했는데요. 저희가 한번 봐보니까 남북 정상회담 사진이 가득 들어 있었고요. 네. 지난 2018년을 극적인 변화가 있었던 해로 표현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실상 퇴임 선물한 게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문 대통령에게는 뭐 작별 선물이 되겠지만 또 새 정부한테는 보란 듯이 우리는 전하고 친했으니까 너희도 우리한테 잘해봐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최근 지방을 달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강원도 갔죠. 네, 맞습니다. 강원도의 외손자를 자처하고는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은 강원도의 춘천, 원주, 강릉 지역을 찾았습니다. 저는 강원의 외손으로서 평소에도 강원도 사투리를 딱 들으면은 고향이 강원도시죠? 라고 늘 묻습니다.
네, 오늘은 그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가 같이 동행을 했고요. 이번 강원 방문이 마지막 지역 순회라고 합니다. 또 마침 내일은 어린이날이다 보니 네. 당선인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 어린이들과 사진을 찍는 행사도 한다고 하는데요. 보통 어린이날이면 청와대로 어린이들을 초청하는 행사가 1981년부터 열려왔었고 청와대가 개방되면서 앞으로는 이런 대통령 행사는 좀 모습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인수위에서 기자들한테 재산이 얼마나 있냐고 물어봤다는데 이거는 왜 그랬습니까? 네, 대통령을 근접 취재하려면 아무래도 신변 안전이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미리 신청을 해서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원래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자의 재산이나 정당 활동 등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과도한 정보 요구라는 비판이 나왔는데 과거 정부가 어땠는지 한번 비교해서 저희가 봐보니까요. 문재인 청와대의 취재 신청서에서는 이런 내용이 없이 간결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인수위 측은 대통령 집무실과 기자실이 같은 건물이라서 보안 기준이 강화됐다며 단지 그 공지 과정이 좀 소홀했고 약식 서류로 다시 제출해달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네, 공개를? 맞습니다. 아, 예.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지금까지 정치부 주진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곡살인 피해자인 이은혜와 조연수가 사건 3년 만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을 대상으로 오랫동안 심리적, 경제적으로 완전히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며 직접 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은혜의 남편이 가평 계곡에 빠져 숨진 때는 2019년 6월. 사건 직후 1차 수사의 결론은 단순 변사였습니다.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가 재수사 중 도주하고 나서 지난달 체포될 때만 해도 두 사람의 혐의는 이른바 부작위 살인이었습니다. 직접 살해한 건 아니고 그저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아 숨지게 했으니 넓게 볼 때 살인 혐의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재수사의 결론은 직접 살인이었습니다. 인천지검은 두 사람이 계곡 사건 전인 2019년 2월과 5월에 이은혜의 남편을 살해하려고 2번이나 시도했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확정적 고의, 처음부터 살해 의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무엇보다 이은혜가 2017년 3월 결혼 전은 물론 결혼 후에도 남편을 장기간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의존하게 하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과 별개로 두 사람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4명에 대한 수사도 강도 높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요즘 날이 더워지면서 조개를 캐거나 갯바위 낚시를 하러 바다 찾는 분들 많죠. 서해는 바닷물이 빠졌다가 들어올 때 속도가 느리게 보이지만 성인 발걸음보다 무려 3배나 더 빠릅니다. 갯벌에다가 물때를 놓쳐 고립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3년간 무려 19명이 이렇게 숨졌습니다. 강세훈 기자입니다. 해경대원이 갯바위에 갇힌 관광객 2명을 구하러 헤엄쳐 갑니다. 하지만 일행 1명은 해상에 표류하다 숨졌습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데 정신이 팔려 바닷물이 들어오는 시간을 잊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이번엔 남성 1명과 여성 1명이 갯벌에 빠져 옴짝달싹 못합니다. 괜찮아요? 갯바위에서 낚시하다 순식간에 들어찬 민물에 고립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서해안에서 해마다 100건가량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19명이 사망했습니다. 서해안의 한 관광지. 갯벌에서 조개를 캐는 사람들 모두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세요? 모르겠는데요? 그런 적 없는데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물이 차오르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 한순간의 방심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느리게 보이지만 시속 10에서 15km로 성인 발걸음에 2~3배 빠릅니다. 갯바위 낚시나 갯벌 체험을 할 때는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민물 시간 1시간 전에 육상으로 이동해야 안전합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노 키즈존. 아이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음식점이나 카페는 2008년 한 식당에서 아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이후 2010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이 노 키즈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표선우 기자가 어린이 기자와 함께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 홍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유와 젊음, 낭만의 상징과도 같은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얼마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을까요? 전국의 노키즈존을 표시한 지도. 서울 마포의 노키즈존은 16개. 그에 비해 키즈존은 2개뿐입니다. 노키즈존, 도심에만 있는 걸까요? 이번엔 신도시 주택가에서 어린이와 함께 카페를 방문해봤습니다. 뛰어다니다가 그러거든요. 다른 친구들 때문에. 그래서 노키즈라는 거예요. 다른 손님들에게도 어린이 손님은 달갑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기관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선 성인 10명 중 7명은 노키즈존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반대로 어린이 출입을 허락한 예스키즈존도 생겨났습니다. 저희도 아기였고 지금 태어난 아기들도 있고 아기 아빠로서 아기들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조금 더 예스키즈존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노키즈존을 피해서 예스키즈존을 찾아가야 하는 어린이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어머니의 동의를 얻어 10살 지수인 기자가 출동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0살 지수인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나이 갖고 차별하지 말라고 배웠는데 아직도 그렇게 차별하는 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5살 때랑 7살 때 나갔어요. 2번 나가가지고 속상했어요. 조용한 아이들도 있는데 못 간다니 슬퍼할 것 같습니다. 어린이에게 예스와 노로 출입 여부를 알려주는 사회. 어린이들은 100년 전 어린이날이 만들어진 그때보다 더 존중받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MBN 뉴스 표선우, 지수인입니다. 2년 전 총선을 앞두고 현직 검사가 정치권에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서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만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등은 무혐의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8개월 동안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한 공수처는 손준성 검사 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모두 불기소하라는 공소심의위원회와는 다른 결론을 낸 셈입니다. 금일 전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A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공수처는 당선시키면 당선 무효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표현까지 있다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지만 직권남용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 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는 앞서 법원이 기각했던 손 검사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에도 담겼던 내용입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증거관계를 도외시한 채 기소를 강행하며 정치검사의 길을 걷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손 검사에게 고발장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공모관계가 인정되지만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공수처는 당시 고발장 작성 지시자라는 취지로 고발당했던 윤석열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을 냈습니다. 의혹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손준성 검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법정에서 치열한 법리 싸움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지난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6일이면 100일을 맞습니다.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못해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벌하는 법이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법이 무색할 정도로 산업안전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데 기소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 아십니까? 준비하라는 지침은 많은데 표준은 없으니 도대체 뭘 어떻게 준비하라는 거냐 하는 기업들의 불만도 있고 그래도 기업들이 여전히 안전에 무감각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전남주 심가연 두 기자가 연속 보도합니다. 지난 1월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 산업 채석장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노동자 3명이 사망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단 이틀 만에 발생한 사고입니다. 일주일 전 경기도의 한 신축 공사 현장에서는 700kg의 건축자재 일부가 전도되면서 50대 화물차 운전자가 깔려 숨졌습니다.
전국의 각종 산업 현장에서 추락과 끼임, 깔림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가 다치거나 죽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 사업장에서만 올해 50건 이상의 사고로 60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특히 법 적용을 받지 않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 사고의 60%에 육박해 이들까지 합산하면 산재 사고 사망자는 152명에 달합니다. 갑작스런 산재 사고는 유가족에게도 깊은 고통을 남깁니다. 지난 2019년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로 사망한 고 정순규 씨의 유가족은 원청업체인 경동건설과 기나긴 법정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 정순규는 술 먹고 추락한 거다. 불가능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더라도 언젠가는 꼭 진상규명은 됐으면 좋겠습니다. 법 시행 이후에도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여전합니다. 고용부가 지난 1월에서 2월 산업 현장을 점검한 결과 절반 이상의 사업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길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법 시행 이후 올해 발생한 50여 건의 산재 사고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 2월 사고가 발생한 두성산업 단 한 곳뿐. 실제 기소로 이어진 건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최석장 매몰 사고 4달째인 1호 기업 삼표산업 책임자 3명의 구속은 기각됐고 증거인멸을 지휘한 대표의 처벌도 아직입니다. 경영 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도 가능하도록 법이 강화됐지만 선례가 없어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했으면 처벌해달라는 건데 이제는 처벌이 될 확신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기 책임이 아닌데 자기가 다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최종적으로 가가지고요. 위헌 소지가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인수위가 국정과제에서 관계법령을 손보겠다고 밝히면서 또 한 번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책임 범위가 과도하게 넓고 불명확하다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한 건데 노동계는 섣부른 조치라고 입을 모읍니다. 100일이 지나가고 있지만 기소된 게 없지 않습니까? 모호하다, 불명하다는 좀 해석하기 나름인데 어렵게 만들어진 법이니까 이 법을 그럼 어떻게 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은 여전히 처벌을 피하는 데에만 골몰할 뿐 법 취지에 맞는 사고 예방에는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대한의 물적 조치나 인적 조치를 자기 기업 현실에 맞게 취했는데도 불구하고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경우 못 봤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10가지 조치가 필요하면은 5개는커녕 1개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한 처벌 강화를 넘어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사 간의 공감대 형성과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지난 5년간 산이나 바다, 호수 등 전국 곳곳에 태양광 단지가 우후죽순처럼 생겼죠. 산림이었던 곳에 허가된 면적만 500헥타르가 아니 5,000헥타르가 넘을 정도입니다. 서울 여의도의 18배, 요즘 주목을 받는 용산구 면적의 42%나 되죠. 그런데 우리 기업들은 탈태양광 러시입니다. 사실상 남은 기업이 달랑 1개밖에 없습니다. 박은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영암의 태양광 발전소입니다. 국내 대기업이 94메가와트 규모로 조성한 곳입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설립할 국토가 부족하다 보니 이렇게 나눠서 패널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새만금엔 육상의 수상까지 국내 최대 태양광 단지가 들어서 있습니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5년간 허가가 난 태양광 단지는 5,131헥타르, 서울 여의도의 18배입니다. 내실을 살펴봤습니다. 영암은 전기를 교류로 바꾸는 핵심 부품인 인버터 전부가, 새만금은 태양광 쌀의 75%가 중국산입니다. 중국산 부품은 태양광 발전소에서 주로 인버터와 셀, 모듈 등에 들어갑니다. 셀만 따져보면 지난해 중국산이 61%로 급증한 반면 국산은 37%로 급감했습니다. 원가 자체, 비용 자체가 20% 정도 낮으니까 그 발전 사업자 입장에서는 중국산 제품을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우리 기업들은 국내 시장에서 손을 떼고 있습니다. SKC는 일찌감치 부품 사업을 넘겼고 LG전자는 12년 만에 패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웨이퍼 제작사 웅진에너지는 매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MBN 뉴스 박은치입니다.
태양광 사업을 취재하는 박은채 기자에게 직접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미국은 일찌감치 자국 태양광 산업 보호에 나섰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겁니까? 네, 미국도 우리나라처럼 중국산 저가 공세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중국산 태양광 모듈에 15%의 관세를 부과해 왔습니다. 지난 3월부터는 동남아에서 수입한 태양광 모듈도 중국산이란 정황을 포착하고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에서 수입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돌아서 중국산이었다. 그러니까 그것도 막겠다 이거네요. 수입산 비중이 너무 커지면은 보통 긴급 수입 제한 조치, 그러니까 세이프가드를 발동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왜 안 그랬죠? 네, 전문가들에게 문의했더니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이프가드를 발동을 하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보상 의무가 있어요. 어렵다고 해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정책 당국이 국내외 정치,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인 겁니다. 태양광 발전에 처음에는 경제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한국에서 2011년에 발간된 일본 전공서를 찾아봤습니다. 석탄 화력 발전 단가는 킬로와트 시당 6엔인 반면 태양광은 50엔이었습니다. 지금은 완전 바뀌었는데요. 효율이 높아지고 규모의 경제가 실현된 덕에 킬로와트 시당 4.5엔 정도니까 10분의 1로 싸진 겁니다. 어쨌든 무리하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탄소 중립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은 어차피 계속 가져가야 할 사업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중국만 좋은 일 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중국산이 당장 가격은 싸더라도 우리 반도체처럼 품질에서 초격차를 유지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마땅한 해법입니다. 한화큐셀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나라 제품이 비싼 건 사실인데 효율이 좋대요. 미국에서 납품도 잘하고. 미국은 자국 안에서 만드는 태양광 관련 제품의 세액을 2030년까지 감면하는 법안이 지금 상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정책을 참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기업들도 지금 문을 많이 닫고 있다고 아까 전에 들었는데 정말 미국의 이런 모습들을 참고해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산업부 박은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는 중국의 수도 베이징은 노동절 연휴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준봉쇄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12개 구에선 전 주민 대상으로 PCR 검사가 매일 이루어지고 있고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은 시내 지하철역 40곳이 폐쇄됐습니다. 산둥대에서는 무증상 감염자 1명이 발생하자 학생과 교수 13,000명을 격리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종 특파원이 보내왔습니다. 평소에는 환승객으로 북적이는 지하철역에 사람이 한 명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정상적으로 운행되던 역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인한 감염이 늘어난다고 판단한 베이징시 당국이 지하철역 40여 개를 폐쇄한 겁니다. 자금성, 이화원 같은 관광 명소도 문을 닫았고 식당에서 식사를 못하게 하다 보니 시내 유원지도 한적하기만 합니다. 반면 PCR 검사소는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베이징 인구 90% 이상을 차지하는 12개 구에서 전 주민을 대상으로 매일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还是会有一些担心的吧，但是这个也是没有办法的事儿吧。对，主要其实就是不知道这块会持续多长时间，会不会对经济会有很大的影响或者冲击。 그럼에도 베이징의 코로나 확산세는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신규 감염자가 51명 나와 지난달 25일 이후 30에서 60명대 수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제구역도 계속 늘어 건물 600채 이상이 봉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 산둥대는 학생 1명이 무증상 감염 판정을 받자 학생과 교수 등 13,000여 명을 즉각 격리시설로 보내버렸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1980년) 전 세계를 설레게 하는 원조 국민 첫사랑 기억하십니까? 영화 라붐의 소피 마르스였죠. 청순한 매력으로 스타덤에 오른 그녀는 1993년 우리나라를 찾기도 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국가원수로서는 처음으로 방한한 미테랑 대통령과 함께 방문해 화제가 됐었죠. 미테랑은 7년 임기를 2번이나 채운 프랑스 최장수 대통령입니다. 후임 시라크 이후 20년간 재선에 성공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었는데 그런데 최근 마크롱이 성공했습니다. Ce jour du 24 avril 2022, une majorité d'entre nous a fait le choix de me faire confiance pour présider notre République durant les 5 années à venir. 마크롱은 역대 최연소 대통령에서 20년 만에 재선 성공이라는 기록을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비결이 뭘까요? 전문가들은 마크롱의 경쟁 후보였던 르펜의 헛발질에서 찾습니다. 르펜이 러시아 제재에 반대하며 보여온 친러시아 행보에다가 유럽의회 의원 시절 공적 자금을 유용한 혐의까지 제기되면서 결국 패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5년간 추진해온 이른바 마크롱 혁명에 대한 국민의 평가였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공공노조, 복잡한 연금 체계, 과도한 기업 세금 등 프랑스 비형이라 불려온 것들에 대해서 대수술을 했거든요. 국민의 반발과 저항도 적지 않았지만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지난해 프랑스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은 7%로 50여 년 만에 최고 수준이었고 실업률은 7.4%로 10여 년 만에 가장 낮았으니까요. 마크롱과 윤석열 당선인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치 경험이 없고 소신에 따라 몸담았던 정권과 결별을 했다는 거죠. 국민은 이 둘의 공통점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당장의 인기보다 어떤 욕을 먹더라도 소신에 따라 결국은 국가를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수술 없이 나을 수 없다면, 그래서 칼을 대야 한다면 좀 더 환자를 생각하고 좀 더 고민을 많이 하는 의사에게 몸을 맡기고 싶은 건 당연한 거 아닐까요? 윤석열 당선인도 혜성처럼 등장한 정치 신인에서 치적을 남기는 대통령으로 마무리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김주아의 그런데 오늘은 마크롱 재선 그 이유가 있다 였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낙태 권리를 보장했던 판례를 뒤집는 의견서 초안이 유출돼 그야말로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도 낙태를 찬성하는 민주당이죠. 삼권 분리 원칙을 깨고 이례적으로 바이든 대통령까지 판결은 유지가 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워싱턴 DC 미국 연방대법원 앞에서 낙태 찬성과 반대 시위자들이 부딪혔습니다. 시위는 미국 전역으로 확산했고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낙태 반대 시위자가 고층 건물에 오르다 경찰에게 붙잡혔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낙태할 권리, 이른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을 수 있다는 초안이 유출되면서 미국 사회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내용도 충격적이지만 대법관의 내부 내용이 정식 발표 전에 사법사상 처음으로 유출되면서 그 신뢰도 뿌리째 흔들렸습니다. 낙태권은 미국에서 진보와 보수를 구분하는 쟁점으로 정치권도 충돌했습니다. We could pass a law to protect every woman's right to an abortion, and we should do that. Whoever did this leak should be prosecuted and should go to jail for a very long time.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선택권은 근본적이라고 믿는다며 판결이 뒤집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If it becomes a law and if what is written is what remains, it goes far beyond the concern of whether or not there is the right to choose.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4%가 기존 판례를 유지, 낙태권의 찬성을, 반면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삼권 분립의 원칙을 깨고 이례적으로 대법원의 판결 예상에 우려를 표명한 것은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낙태권이 주요 이슈로 부각돼도 손해볼 것이 없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90년대 최고 스타 언니들과 휴가를 떠나는 프로그램 언니들의 여행 써니가 MBN 프로그램 기획안
공모전 최우수상에 선정됐습니다. 언니들이 설계한 게스트 맞춤 여행이라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올 하반기 방송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한국의 마스터스 제41회 GS 칼텍스 매경 오픈이 내일 개막합니다. 올해는 2년 만에 관중 입장에 허용돼 대회 시그니처인 구름 관중의 열기까지 더합니다. 김태일 기자입니다. 호쾌한 드라이버샷, 송곳 같은 퍼팅, 거기에 구름 갤러리까지. 매년 5월 환상적인 샷을 선보인 GS 칼텍스 매경 오픈을 위해 한국의 오버스타 남서울 CC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다시 갤러리 입장이 허용되면서 골프 팬들을 더욱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는 2년 연속 우승을 노리는 허인휘와 대회 첫 3승을 노리는 이태희, 박상현 등 챔피언들이 1라운드부터 한 조에 편성돼 뜨거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올해도 우승해야지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지난해 아시안 투어와 코리안 투어 상금왕과 대상을 석권한 김주형, 아시안 투어 상금 랭킹 2위 콩완마이가 펼칠 한 태국 골프 천재 간의 대결도 놓칠 수 없는 볼거리입니다. 사실 한국 들어온 것도 매경 치려고라는 이유밖에 없기 때문에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고. 최고의 골퍼들이 펼칠 명품 샷의 향연. 41번째 그린 재킷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치열한 승부가 펼쳐집니다. MBN 뉴스 김태일입니다. 봄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다시 산불이 비상인데요.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으로는 내일 오전까지 고온 건조하고 속도가 빠른 강풍이 불겠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산불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인 내일도 전국에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까지 올라 마치 7월처럼 덥겠습니다. 공기질도 쾌청해서 아이들과 야외 활동하기 좋겠는데요. 다만 자외선 지수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높은 지수를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일교차도 매우 크게 벌어진다는 점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의 아침은 내일 5도가량이나 올라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고요. 한낮에는 대부분 2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남부 내륙으로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한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광주가 27도, 대구가 27도, 울산은 25도가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역은 오늘보다 많게는 10도가량 올라 포근하겠고요. 동해 먼바다로는 물결이 높게 일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중부와 호남에는 비 예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